자, 계속해서 유치권자의 권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자, 돈 다 갚기 전까지는 어떻다?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30회 때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게 특이한 거예요. 26회, 27회, 28회, 29회 연속 나왔던 주제인데 30회 때 안 나왔던 문제가 특이했던 문제에서 인도 거절권. 사실 유치권자 권리라고 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심축이 되는 것은 직접 시험 문제 다이렉트로 구성을 하는 주제는 바로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공사 대금 채권 혹은 비용 상환 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처음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됐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은 처음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요,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가지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유치권은 본질이 뭐라고요?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자, 목적물, 소유자가 목적물에 반환을 청구했을 때 나는 정당한 권원이 있으니까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골격인데 사실 요즘 문제의 대부분은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주로 이슈가 되죠. 이것도 그래요. 자, 우리가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출제 5, 60위가 나오게 돼요. 왜? 예외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뭘 가지고 구성한다고요? 인도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어찌됐든 옛날 문제인데 원칙에 관한 부분 인도 거절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돈 받을 때까지는 어떻다?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유치권은요, 채무자뿐만 아니라 자, 유치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갔었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을 때 이 병에 대해서 지상권자가 당연히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고 인도 거절권을 주장할 수 있듯이 당연히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여기에 유치권이 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유치권자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당연히 어떻다?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자, 갑한테 물건을 매수를 했던 또 갑소유의 물건이 경매 넘어가서 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받았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어떻다?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텐데 그건 그쪽 사정이고 지금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해서 판사님, 내 물건인데 자가 내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자인 나에게 돌려주라고 명령을 해주십시오 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치권자가 법정에 끌려 나가겠죠. 너 왜 물건 쟤한테 안 돌려주냐라고 했을 때 유치권자가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나는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판사가 보니까 자, 이 사람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그 채권이라는 것이 불법 점유를 전제로 성립한 채권이 아니었었고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변제기 돌에 배제 특약이 없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너 유치권이 있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판사가 이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이행 상환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이행 상환 판결 그리고 또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일단은 유치권자는 어떻게 한다?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인도를 해줄 것 그리고
자, 소유자는 누구한테? 유치권자에게 바로 빚을 갚을 것, 채무를 상환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름하여 이행상환 판결.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 유책이 구성할 때 원고 패소 판결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도 소유권도 둘 다 인정이 됐을 때 각각 자, 일정한 채무를 명령하는 판결, 이걸 우리가 이행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출제를 할 때는 이런 식이었죠. 옛날 문제인데 바로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게 되면은 이때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 좀 잡다한 얘기로서 자, 유치권자라고 하는 거, 자,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 물권적 청권은 크게 두 가지가 중심축이 됐었죠. 먼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은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또는 자, 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의 방해, 그 사람의 점유권을 방해했을 때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 자, 저당권 등에 준용되게 되는데 출제 이슈가 됐던 거 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로 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소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슈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유치권자가 어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하게 되면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올해 이제 30회 때도 이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되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유치물을 누가 훔쳐갔다고 했을 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요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래요. 그래서 자,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뭘 주장하면 된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서 점유물의 반환을 받으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요 근래 26회 때부터 거의 도배하고 있는 문제, 26회, 27회, 28회, 29회 연속됐던 문제가 바로 유치권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해야 될 인도 거절권 배제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요게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유예해 줬을 때 이때 바로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따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유치권자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이런 식이죠. 아까 우리가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 두 번째 채권자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될 것이 바로 변제기 도래 배제 특약 없음. 계속 이 체계를 속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다?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어떤 소유,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요. 이 나중에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 과정에 유치권 행사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경매 청구를 합니다. 돈 받을 게 있어갖고 갑이 돈을 안 주니까 경매 청구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뭘 하냐면 이 문제의 부동산은 경매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경매 물건 넘어갔으니까 잘 모르고 함부로 샀다가는 개털되는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 물건을 찝적거리지 마시오 라고 법원에서 경고해 주는 개념이 뭐라고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경매를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외부에 공시가 되는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자, 이 물건을 함부로 사거나 하면 어떻다? 결국은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런 거 공부하셨어요?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종류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그리고 또 하나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권리 중에서 등기된 권리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5월 1일 날 있고 유치권이 5월 2일 날 성립했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터지는 거냐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제 법원의 조서를 보니까 깔끔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유치권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다른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입찰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유치권이 만약에 행사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빼서 입찰을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유치권이 안 보이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유치권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평가액을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매수인이 매각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자기 자기 물건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뭐가 터져? 유치권자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에 더 이상은 이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유치권이 없다고 믿고서 경매에 참여를 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막상 낙찰을 받아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 나 유치권자야 라고 이렇게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는 경매에 참여 안 합니다. 왜? 지금 경매, 유치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낙찰받은 금액이, 자, 5억이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될 돈이 또 3억이 더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말려버리잖아요.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3억이라는 불측의 금액,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떠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경매 제도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매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싸게 샀어. 까진 좋은데 갑자기 짠 하고 유치권자가 나타나. 그래버리면은 경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개호구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부동산 경매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매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은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어떻다? 인도 거절권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유치권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매수인을 보호할 것이냐. 근데 거래질서의 안정, 자, 법원 경매제도의 존속을 위해서는 유치권자를 보호해버리면 어떻다고요? 또 이게 이제 지금 경매제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형용되기 때문에 이걸 경매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 지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이걸 전제로 해서 입찰에 참여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은 어떻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리책에는 이런 식이야. 자, 지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인정이 됩니다. 성립은 되는 거예요. 성립은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도 거절권은 어떻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요거 이제 전체 그림 보고 자세히 볼 텐데, 자,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 비용 상환 청구는 필요비 상환 청구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용 상환 청구의 근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거절하면서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지분을 수리했어. 1,000만 원 들어가서 임차인이 1,000만 원 주면은 내가 목적물 반환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고요, 계속 점유를 하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 자체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유치권 자체는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저기 할 때 공부했었죠. 바로 점유권 할 때도 공부했던 주제이고, 여기서도 나오고 나중에 임대차에서도 같이 나오게 되는 주제인데, 유익비 상환 청구, 금액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소유자가 법원에 대해서 상환 기간의 유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다? 상환 기간의 유예를 허락해 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이 갑소유의 X토지에, X주택에 대해서 을 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유치권이 만약에 5월 1일 날 일단 성립했습니다. 자, 나머지 요건 충족해서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야. 당장 돈이 없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법원에 가서 이게 지금 지붕수리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받게 된 보증금 받고 등등등 해서 어떻게 하겠다, 1,000만 원 갚겠다라고 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지붕수리 비용의 상환 기간을 유예해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누가 이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잘 얘기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세입자가 안 들어줘 못 믿거든. 그럼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 상환기간을 유예해줄게. 6개월 내에 갚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 유예가 있게 되면, 자, 유치권은 이미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요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 가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도 거절권,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가 인도 거절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이 부인되는 케이스, 자, 민사 집행법상 매수인 등 경매 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자에게는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채무자 겸 소유자, 이 사람이 법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을 유예해달라,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정해달라라고 해서 법원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그 상환 기간을 유예하는 그런 법원 결정이 있게 되면, 이때는 유치권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26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27, 28, 29회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은 어떻다? 인도 거절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도배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씀으로 들으니까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 기본서 나오면 봐야겠지만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례를 만들어 탁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리합니다.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자, 이 사람은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소유자는 누구, 자,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법원에 대해서 상환기간의 유예를 청구할 수 있고요. 상환기간의 유예가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때는 아직 유치권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거절권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줄 의무를 지게 되는 거, 요 두 가지 케이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지문 보시고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따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 공사대금 채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취득한 유치권자,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소유자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경매가 주로 예시가 되거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법원이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 자,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의 유예 기간을 정해 줄 수가 있다. 그럼 그 기간 중에는 어떻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바로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정리합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자, 유치권자는 그 소유자 등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요. 법원에서는 이 과정에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 일부 원고 일부 승소 또는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거절권 부인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상환기간 유예를 결정을 해줬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 걸리게 되면 소위 유치권자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의 이제 유치권은 제가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일반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문제가 이거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걸 요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논의를 좀 삼아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잡단 권리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자의 권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하기보다는 약간 좀 구질구질하게 좀 별 쓸데없는 것을 갖고 출제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문제의 중심축은 인도 거절권 이걸로 가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한 번, 두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물의 사용권이라고 하는 유치권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채무자, 빚 갚아야 되는 이 사람의 승낙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채무자의 승낙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바로 지금 이제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볼까요? 갑소유, 임대인,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자,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비용상환청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주장한다? 유치권을 주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유치권자는 어떻다? 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 갚을 때까지 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소위 보존을 위한 사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보존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사용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선관 의무 위배에 걸리게 될 것이고 아까 채무자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세 가지 전세권의 소멸 청구, 유치권의 소멸 청구,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는 개념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비용상환청권 이건 이제 좀 구질구질한 얘기인데 지금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인데 이게 또 형광등 몇 개가 전압이 불안정해가지고 나가버렸네. 그러면 어떻다? 유치권 행사하는 도중에 뭐를 형광등을 갈아 끼우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아까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요. 자, 유익비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8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또 지붕에 물이 샌다. 그러면 또 좀 일부를 수리했다. 200만 원 추가됐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공부하신 내용 짬뽕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필요비나 유익비가 추가로 지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한 형광등 갈아끼운 비용 필요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붕 추가로 수리한 비용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뭐 그다지 싹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게 헷갈려. 왜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소위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비용 상환 청구를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추가적으로 형광등 갈아 끼우거나 추가적으로 지붕을 수리한 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유치권자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저런 얘기죠. 지금 월세가 만약에 이제 이게 월세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임차인이 내야 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자, 계속 여기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용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실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받을 돈에서 그걸 어떻다 월세 안 내고 그걸로 깔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과실수취권이라는 거,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되어 있네요. 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권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거의 영향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세 가지 과실수취권, 간이 변제 충당권 이런 것들 거의 의미 없는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저당권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게 되면 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유치권자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치권자의 경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경매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저당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번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당권이라는 게 있다면 경매가 진행되면 1순위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고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 2순위 저당권자 병이 변제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유치권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유치권자 뒤에 뭐 또 다른 뭐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좋은 예가 아니고 해서 유치권자 말고 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고 해서 누구보다 자 뒤에 있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변제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등기부상 순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후순위 나중에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관점이에요. 유치권, 저당권 둘 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당권자 같은 경우 뭐라고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유치권자의 경매 청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순하게 이거 팔아가지고 나머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n분의 1로 쪼개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유치권자의 경매 청구라 부르게 됩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 앞에서 인도 거절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용권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유치권의 소멸 청구와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비용상환청권 또는 과실수취권, 간이변제 충당권, 경매권 등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파트에서는 이 고질고질한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거, 소위 저당권하고 유치권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를 가리켜서 이게 간간히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는 인정되는 권리이지만은 유치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 권리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자,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의 키를 누가 바꿔치기 해서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유치권자가 지금 점유를 뺏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다시요. 우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준용된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유권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공통적으로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관련된 소위 물권적 청권에 관한 조항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립하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는 과정이 틀려요. 얘는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바로 점유를 가지고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치권은 준용을 할 수가 없어요.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유치 목적물을 제3자가 그 점유를 침해하게 되면 유치권자에게는 점유하고 있는 권리,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도 올해도 사이드 지분 하나 구성이 됐던 주제. 자, 그다 치고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우선 변제권, 물상 대위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타담보 제공 청구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갔었죠. 갑소유의 X주택의 X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순위 자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3순위 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등기부에는 유치권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물건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우선 자, 이 1번 을이라는 저당권자 어떻다? 후순위 권리자, 유치권자라든가 또 다른 저당권자보다 우선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 이에요. 자, 근데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등기된
특별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먼저 뭐라고요? 자, 갑을, 을, 병, 정보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경매가 이루어지면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 낙찰 받으신 분한테 인도 거절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정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유치권자가 정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그런 담보물권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에 한정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됐을 때 물상대위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이런 경우에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저당권이 있다고 쳤을 때 지금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병보다 전부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는다. 만약에 이 물건,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을이 1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이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 만약에 1억이 배당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을만 어떻다? 전부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소위 이제 우선 변제권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경매에 넘어간 게 아니라 이 문제 부동산이 갑자기 수용이 돼버렸다. 그럼 목적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갑이 받게 될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어떻다? 소위 압류 절차를 거쳐서 을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다? 이걸 물상대위라고 부릅니다. 해서 미리 상식으로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뭐를? 자, 우선 변제권하고 물상대위는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무슨 물상대위 따로 공부합니다. 지금 이제 물상대위권도 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출제자는 뭘 자꾸 얘기하고 싶냐면 당신들 유치권하고 저당권의 차이를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이라는 것은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타담보 제공 청구. 이건 더 엽기적인 지문인데요. 우리 저당권의 한 내용적, 저당권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타담보 제공 청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딱 한 번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당권자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넘겨서 이 매각된 그 금액을 자신의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건물이라고 쳤을 때요. 얘가 뭘 한다고? 어느 날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도끼로 건물을 탁탁 때려부시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바로 저당권자는 담보가치 떨어졌으니까 다른 담보물을 제공을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말은 바로 경우에 붙여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에게는 다른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정되지만은 유치권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담보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자, 채무자가 다른 담보물을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지금 15년 사이에 딱 한 번 나왔던 주제가 타담보 제공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에게는 인정되지만 유치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타담보 제공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엽기적인 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저당권은 유치권과 비교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물상대위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된다. 근데 유치권자에게는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 권리,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 그럼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야. 자, 유치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 바로 인도 거절권.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정상적으로 인도 거절권이 행사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는 이행 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판결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유자는 매수 낙찰받은 분입니다.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유치권자에게 비용을 상환하라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게 일반적. 근데 주로 출제 이슈는 뭐라고요?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인도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바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치권자가 희생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걸 안 하면요, 실질적으로 개판돼 버립니다. 인정 안 돼도요, 다 짜고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미리 얘기하는데 둘이 짜고 하는 겁니다. 가방 우리 짜고서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언제? 경매 청구를 다른 사람이 했겠죠. 이게 경매 청구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게 5월 1일이라고 쳤을 때 유치권은 꼭 5월 2일날 성립을 하게 만든다고. 그리고 나서 누가 낙찰을 받겠죠? 낙찰 받은 사람한테 사실은 을병정 수많은 애들 다 덤벼서 나 유치권자인데 나 유치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도요, 되게 힘들어요.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근데 아무런 원이 없는 사람이 저 유치권자인데요, 그럼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유치권 성립 시기가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을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죠. 어떻게? 쫓아내야 되죠. 어떻게? 걔들 보면 문신한 조폭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과는 법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도 사실은 경매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쳐버립니다. 왜? 돈 쌓아두고 취미삼아 삼아서 거기다 물건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억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빨리 팔고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을 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 설령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채무자가 작당을 하는 거야. 얼마로 좀 건져먹자라는 취지로 유치권을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법원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송까지 달라붙게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에 있어서는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거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준 경우 이때 유치권자는 더 이상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잡단 권리로서 일정한 사용권,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등등등이 있지만은, 자, 이 사용권 얘기는 아까 유치권의 소멸 청구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별 이슈가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치고 들어갈 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해서 그게 뭐가 있다고요? 바로 우선 변제, 물상, 대입권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15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것들은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 우선 변제권, 물상, 대입권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15년, 16년, 17년 사이에 한 번이나 나오면 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게 독이 돼요. 뼈대 몇 개 줄줄줄 외워갖고 쇼부를 봐야 돼. 지금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서 그냥 그걸로 몇 개를 가지고 끝장을 봐야 되지, 양을 늘리시게 되는 순간 시험장에서 절대 1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게 모든 문제는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대부분의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45초 안에 풀어야지 그게 내 문제예요. 읽어보면서 어디 보자 이렇게 해보면 이미 게임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문제 나와요. 거의 틀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쉽게 무난하게 주는 문제들을 딱딱딱 찍어가는 식으로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는 게 이 지겨운 얘기를 계속 단순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유치권자의 권리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 잠시 걸었다가 저당권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